터키와 오스만 제국 제9강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유럽을 압박하다입니다. 슐레이만 1세가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유지한 술탄인데요. 여기서 보면 발칸 지방을 점령한 순서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1551년에 베오그라드가 함락됐고요. 모하치 전투에서 이 헝가리 평원을 둘로 나눠서 북쪽은 신성로마 제국, 남쪽은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아주 유명한 전투가 모하치 전투고요. 여기서 3년 후에 여세를 몰아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도였던 빈을 포위하게 됩니다. 1529년이죠. 유럽을 떨게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카를 5세가 리드하는 신성로마 제국이 거대하게 있었습니다. 여기 갈색 지역에 독일 동남부,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고요. 이탈리아 남부에도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고,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까지 신성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고요. 그 동쪽에는 이 자주색 모양의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거대한 영역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은 오스만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비엔나였습니다. 이 비엔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를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헝가리 분지가 있죠. 거대한 평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아주 험한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안쪽을 헝가리 평원이라고 흔히 불러요. 이때 이 술레만 1세가 헝가리 평원을 점령을 하고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면 그 입구가 있는 곳에 비엔나가 있는데요. 그 외쪽에는 알프스 산맥 있죠.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이 이어지는 바로 그 목과 같은 도나우강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헝가리 평원을 내려다 보이는 요새가 바로 비엔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헝가리 평원을 점령을 하긴 했는데 이 평원을 내려다 보이는 비엔나가 적국의 영역이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를 만약에 여기까지 영역으로 하게 된다면 이 헝가리 평원이 상당히 안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 비엔나, 그리고 카르파티아 산맥을 국경으로 한다면 굉장히 튼튼한 제국이 되겠죠. 유럽 사람들은 만약에 비엔나가 함락이 됐다면 오스만 제국이 더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프라하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 비엔나까지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게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비엔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 헝가리 평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교두보 역할로서 비엔나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1529년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 비엔나를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비엔나라는 도시가 이렇게 성체가 있고요. 도나우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삼면이 강과 산으로 막혀 있고요. 한쪽 면만 이렇게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이 비엔나를 공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만큼 한 면은 알프스산, 두 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 비엔나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여기 그림에도 보면 한쪽에서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비엔나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은 18일만 포위를 한 채 물러나게 됐는데, 물론 원인을 보면 이래요. 헝가리 평원에서는 꽤 영향을 발휘했죠. 오스만은 기본적으로 기병, 총병, 포병이 있어가지고 평원 해전에서 강력한 역할을 발휘했죠. 그리고 사파의 기병 중심의 오스만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는 잘 싸웠단 말이죠. 근데 공성전에는 취약하죠. 특히 이 비엔나처럼 앞에 해자 역할을 강이 넓은 강이 있을 때는 이 대포도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성전에 취약했고 마침 그때가 10월 말인데 눈도 내렸고 전염병도 돌았고 땅은 진창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겨우 18일 만에 포위했다고 포위를 풀고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엔나 포위를 잘 들여다보면 비록 준비 부족으로 철수했고 여러 가지 손실도 있었지만 이 비엔나를 한번 포위함으로 인해서 비엔나란 도시에서 헝가리 평화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헝가리 평화의 안정화를 위한 희생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신 그런 사건이긴 한데 오스만 입장에서도 비엔나를 함락시키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엔나에서 비록 18일 만에 철수를 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승승장구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의 여러 땅들을 직할 통치는 안 하고 여기는 봉신으로 만들었어요. 굳이 여기서 직할로 만들어서 관리를 파견하고 하는 건 어렵잖아. 특히 세금을 걷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봉신국으로 만들었고요. 또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봉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지역까지 이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또 오스만 제국의 영역으로 했고요. 또 히자즈 지역, 또 예멘 지역, 메소포타미아 일부 지역까지도 오스만 제국이 확장을 함으로써 1683년 또다시 비엔나를 공격했던 그 시점까지가 이 오스만 제국의 최대 전성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해상에서는 여전히 베네치아의 해상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서도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이 여러 번 패권 다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베네치아 해상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베니스, 자라, 스플리트, 라고사, 코르프, 몬도네, 크레타, 네그로폰테, 이스탄불, 크림반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크레타에서 키프러스, 아코,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이 긴 경로상에서 베네치아는 해상의 영토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역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크레타섬, 키프로스섬, 네그로폰테, 몬도네, 코르프 뭐 이러이러한 도시들을 직접 영토를 가지고 이 해상 무역로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베네치아가 영토까지 가지고 무역로에 있으면 오스만 제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죠.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를 통제하고 싶은데 베네치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육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해군에서는 여전히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베네치아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오스만 제국도 지속적으로 해군을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이 대부분 직할 해군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주로 있었던 해적들이에요. 해적의 권한을 오스만 술탄이 주고 그 해적들이 지중해 북쪽에 기독교 세력들을 약탈을 해오면 그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게 오스만의 기본적으로 해적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스만의 해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와의 여러 번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베자 해전입니다. 1538년에 있었던 건데요. 자, 베네치아 측에는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 왕국, 교황령, 제노바, 구호계산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교황령, 제노바가 다 이 해상 무역에 관련되었던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상로를 지키기 위해서 오스만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의 대장은 안드레아 도리아라고 하는 이 제노바의 원래 용병 대장인데 이 사람이 지휘관했었고 오스만에는 바르바로스 하이레틴 파샤인데 이 사람도 전형적인 해적이 주업이고 오스만 제국의 해군의 일원으로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베네치아 중심의 부대는 병사가 6만 명에 162조 갤리선과 갤리온선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2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 전투의 결과는 오스만 제국의 승리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뭐냐면, 자, 베네치아하고 제노바는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 마음대로 지중해 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고, 자, 오스만 제국 또는 오스만 제국 휘하에서 해적질을 하던 또는 해군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 제노바나 베네치아의 무역선한테 재물을 원했던 거죠.
이 싸움에서 오스만의 해군이 이기게 되었던 거고요. 또 그 다음 사건은 해상의 유충지 키프로스 섬의 획득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해상로의 중요한 섬 중에 하나가 크레타 섬, 그리고 그 동쪽에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그 전 사건이 로도스라고 하는 병원 기사단이 지키는 섬이 있었죠. 자, 그 섬을 슐레만 1세 때 차지했고, 자, 두 번째는 프레베자 해전에서 신성농 동맹 해군을 물리쳤고, 자, 그 다음 사건이 지중해 동부의 해상 유충지였던 키프로스 섬이었던 겁니다. 자, 이 키프로스 섬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 있었죠? 피그말리온의 탄성지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 땅은 워낙 그 해상 교통로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인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인, 아랍인, 십자군, 베네치아가 이렇게 차례로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중요한 해상로에 키프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네치아가 획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스만 해군인 피알레 파샤가 이끄는 6만 명의 오스만군이, 자, 이런 때는 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륙을 하죠. 상륙을 하면 당연히 오스만 육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싸우는 거죠. 키프로스 섬의 중심 도시가 니코시아인데, 니코시아와 암보호스토스를 정복함으로써 키프로스가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키프로스에는요, 튀르크인의 이주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는 주로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스인 또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튀르크인 또는 무슬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인과 튀르크인 분쟁의 시발점이 되죠. 자, 참고적으로 키프로스란 나라는요,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분단 국가입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틀린 거고요. 키프로스도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지금 사실상 남북으로 분리된 분단 국가인데요. 자, 분단이 되게 된 사건을 따져보면 이래요. 자, 1570년에 오스만 제국 일원이 됐죠. 원래 베네치아 영토에 있다가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밀레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종교 공동체를 자율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오스만 제국 영역이 되니까 튀르크인들이 여기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가서 오스만의 지배이긴 해도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한 250년 정도 지나서 첫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봤더니 남자만 셌더니 무슬림은 14,000명, 그러니까 15,000명, 기독교는 한 3만 명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대1 정도 됐네요. 2대1 정도의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이 키프로스는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다가 영국이 여기를 점령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남쪽에 조금 독특한 땅이 있죠. 여기는 지금 여기도 그랬죠. 여긴 지금도 영국의 군사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군사기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영국이 독립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1960년도에 여기가 독립을 하면서 인구가 2대1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2고 무슬림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수파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와 합병을 하자 이런 주장을 막 벌이게 된 거예요. 영국의 중재하에 독립공화국으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공화국 독립을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와 독립하자. 우리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무슬림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분쟁이 일어났다가 북쪽으로 터키가 침입을 하죠. 그래서 터키와 전쟁을 벌였어요. 석 달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을 터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인구 교환이 일어났죠. 북쪽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 살던 무슬림들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전하게 분단이 돼 있는데 남북한의 휴전선처럼 꽉 막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독립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나눈 국가는 합쳐져 봐야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쪽은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정식 유엔에 가입되었고 EU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북키프로스는 정식으로 인증되지 못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번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신성 동맹과 오스만 제국이 싸웠던 그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것을 레판토 해전이라 부릅니다. 또 여기 바닷길을 두고 다툰 겁니다. 누가 이 바다에서 패권을 줄 것이냐. 특히 이 사건이 촉발된 원인은 바로 이 오스만이 키프로스를 정복한 것 때문이에요. 자, 키프로스를 오스만이 정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네치아에서 크레타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길목을 오스만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성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신성동맹이란 기독교 동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제노바, 교황령, 스페인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교도인 오스만과 싸운다. 이런 의미로 신성동맹이 결정이 돼서 레판토에서 벌어진 해전, 그것이 레판토 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신성동맹에 서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 베네치아, 제노바, 사보이 공국, 구호기 사단, 토스카나 대공국,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 우르비나 공국, 대부분 다 작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상대가 돼가지고 두 세력이 이렇게 레판토 항구 앞에서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요. 두 세력이 비슷했어요. 206척과 230척. 또 피해 규모는 신성동맹이 8,000명, 12척의 갤리선. 또 오스만은 15,000명과 137척이 납부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레판토 해전에서는 신성동맹이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성동맹의 부대들은 전부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물론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용병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또 오스만 해군은 기본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해적하던 그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오스만 해군의 기본 특성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어쨌든 서유럽이 승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레베자 해전이나 키프로스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베네치아 중심한 서유럽이 계속 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을 계속 잃었는데 이 레판토 해전에서는 오랜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은 승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베로네세가 그린 레판토 해전. 그러니까 보면 성모 마리아의 은총에 의해서 여기 베드로도 있네. 십자가를 든 베드로도 있고 성마리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에 의해서 레판토 해전이 이렇게 승리했노라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모자가 벗겨진 오스만 제국 군인이죠. 군인이 앞에 이렇게 뒤로 손이 묶여져 있고 성모가 있고 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성모께서 도와줘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해서 아주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들은 이 레판토 해전을 역사의 변곡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습니다. 역사가 파울 K. 라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내려요. 오스만의 패배는 지중해에서의 오스만의 확장을 저지시켰고 서부의 주도권을 유지하였으며 예전에는 저지할 수 없었던 오스만을 격퇴할 수 있다는 서방의 자신감을 신장시켰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이 이 지중해에서 막 힘을 썼는데 이 레판토 해전 이후에는 오스만 해군은 완전 몰락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서유럽의 역사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오스만의 재상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키프로스를 탈취한 것은 우리가 당신의 팔을 뽑아버린 것과 같고 우리 함대가 패한 것은 단지 우리의 수염을 깎은 것이나 다름없소. 팔은 뽑히면 다시는 자라지 않으나 면도칼에 잘린 수염은 더욱 풍성하게 자라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키프로스를 잃은 것은 상당히 큰 손실인 거 분명하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해군을 잃은 것은 단지
수염을 깎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 메흐메트 파샤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해군은 그냥 사실상 해적들이거든요. 허가를 해줬고 해적을 마음대로 해라. 단 해적질의 방향이 저 지중해 북쪽에 기독교 놈들이니까 그놈들한테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내렸고 필요할 때는 오스만 제국 해군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저 해적놈들 좀 배가 박살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곧바로 오스만 해군은 회복합니다. 왜? 원래 해적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오스만의 해군은 지중해에서 강력한 해적질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또는 제노바의 무역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레판토 해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르반테스입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 함대 일원으로 참가를 했죠. 그랬다가 왼손을 못 쓰게 돼요. 여기 레판토, 오늘날 그리스의 나프팍토스라는 도시에 가면 그 나프팍토스가 바로 레판토 그 앞이거든요. 제가 여길 가봤더니 이게 세르반테스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성체가 있고 다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원래 지었던 그런 성체였거든요. 항구도 베네치아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러다가 여기서 물러나게 됐지만 어쨌든 이 세르반테스는 이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왼손을 다쳐서 왼손을 못 쓰게 되고 돌아가다가 또 해적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한참 일하다가 몸값을 본국에 요청해가지고 몸값을 줘가지고 풀려나게 됐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라만체 돈키호테라는 걸 짓죠. 예. 그래서 1605년에 발간돼가지고 전 유럽의 초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참가하고 돌아가서 돈도 없고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이 책을 발견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되는 바람에 뭐 나름 뭐 돈도 챙기고 1615년이 되면 속편이 발간됐다. 라마제 돈키호테가 하는 이야기는 그죠. 중세 주인공 기사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암시한다. 그러니까 기사들이라는 게 꼭 바다에 싸우는 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지에 싸우는 기사들도 있지만 해상에 싸우는 기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레판토 해전에서 비록 승리를 거뒀지만 실제로 그 바다의 패권은 여전히 오스만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 레판토 해전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오스만과 베네치아는 치열하게 쟁패를 겨뤘습니다. 또 크레타 섬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까지는 베네치아가 계속 무역로를 유지했었고 나머지 무역로는 오스만의 세금을 내므로써 이렇게 무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은 크레타 섬마저도 오스만이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44년부터 1690년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패권 전쟁을 하게 되고 베네치아는 이 싸움을 기화로 국력이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베네치아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오스만 제국과 지속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1668년 한 해에 439만 2천 두카트를 소요했는데 그게 대략 오늘날 기준으로 한 1조 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국력을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크레타를 이름으로써 베네치아가 해상권을 거의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비슷한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파르테느 신전의 파괴입니다. 자, 파르테느 신전은 델로스 동맹의 자금으로 만들었던 지중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전이죠. 그래서 1667년까지는 이게 온전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 여행자 에블리아 첼리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다. 아주 난공불락 요새처럼 보이죠. 언덕 위에 그것도 아주 가장 질 좋은 대리석으로 만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687년 플랑티에라는 프랑스 기술자는 파르테논 스케치를 그렸다. 그러니까 1687년 초까지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458년 이후에 오스만군이 이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네 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는 모스크로 바꿨어요. 처음에 신전이었다가 이게 5세기에 마리아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교회로 쭉 유지해 오다가 1458년 이후에는 이게 모스크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원형을 유지했는데 1687년 당시까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스만군의 화약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네치아군이 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네치아군이 여기다가 대포를 쐈죠. 대포를 쏘는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687년 여름쯤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파괴가 됐고요. 1715년 이후에는 그 안에 이렇게 모스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스케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거 다 철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원이 돼가지고 꽤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687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 베네치아군의 대포에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300년, 1512년, 1566년, 그래서 마지막으로 1683년에 이르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 영토의 크기를 보시면 거의 로마 제국에 필적하죠. 로마 제국에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땅은 여기 프랑스나 이베리아 반도 정도고, 땅의 크기를 본다면 고대 로마 제국과 거의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자신들이 제3의 로마다라고 주장할 만하죠. 그 정도로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었고 당대 최강의 국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83년 두 번째로 비엔나를 포위했을 그 시점으로만 보면 오스만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였고 유럽 최강의 나라였고, 반면에 유럽은 최약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